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최근열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저희 회사 네이버를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를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네이버스 어프로치 투 제로 트러스트라고 했는데요. 제로 트러스트 하면 다들 뭐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지만 오늘 이 말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걸 네이버를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런 걸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제가 좀 설명을 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줄여놔가지고 제가 지금 오락가락 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제일 처음에는 격언이죠. 격언이. 제일 처음에는 사실 보안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어떤 분이 했던 말이라는데,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그냥 뭐 만병통치약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걸 제가 한 2014년인가 15년인가 블랙캣을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사이버 시큐리티에도 실버 불릴 수는 없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훔쳐서 써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지만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보안에만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는 데도 없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할 제로 트러스트도 보안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안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걸 해봐야 이런 부분에선 뚫리잖아, 이런 부분은 모자라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안 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 만병통치약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머리 아프면 두통약도 먹어야 되고 다리 아프면 붕대도 감아야 돼요. 만병통치약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제가 그리고 이걸 많이 써먹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오늘 발표용으로 좀 단순화시켰는데요. 오늘 제가 할 얘기의 한 절반 정도는 여기 들어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면은 2010년에 포레스트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분이 제일 처음 말을 꺼냈다고 해요. 이걸 좀 또 파고들자면은, 이전에 좀 전 세계 포럼에서 CIO 분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2025년인데 15년 전이죠. 제로 트러스트 역사하면 하여간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에 아래쪽에 있는 오로라 공격이라는 걸 하나 더 주목하고 싶어요. 보안하시는 분이면은 아마 찾아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로라 공격이라고 하면은 2009년에 아마 시작했다고 알려졌고 2010년에 외부로 공개됐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전 세계 한 30개 정도의 큰 기업들이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도비나 구글이나 야후 이런 데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사실 공개된 게 그런 거고, 저는 아마도 그보다 훨씬 많은 업체들이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이때 당했어요. 구글이 꽤 중요한 정보가 나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역시 구글답게 잘 숨겨서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저 위에 비욘드 컵이라는 게 하나 있죠. 제가 뒤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의 통제 수단들이 있는데, 그 통제 수단들을 가지고는 이 오로라 공격을 막기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구글이. 그래서 구글은 이때 비욘드 컵이라는 사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기업 보안 말고 다른 형태의 보안을 좀 연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비욘드 컵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게 여기는 적혀있진 않지만 한 2014년, 15년부터
RSA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은 구글이 관련된 얘기를 조금씩 발표를 했어요. 여기 밑에도 적혀 있지만 2014년, 15년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보안 사고가 났었죠. 뭐 SK컴즈 사건이나 인터파크 사건이나 뭐 한수원 사건이나 꽤 많이 났습니다. 소니 픽처스 사건이나 방금 사실 여기 적혀 있는 사건들이 제가 뒤에 설명할 공격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에요. 제가 좀 조사해본 바로는 여기 있는 사건들이랑 오로라 공격이랑 형태나 방식이 좀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2010년대 중반에는 굉장히 많은 보안 사고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때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보안 통제 수단으로 막기 힘들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2010년, 19년 말쯤에 이제 파이도라는 규격이 하나 나오고요. 미국의 니스트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는 문서를 내놓죠. 그리고 나서 사실 여기는 또 안 적었지만 2021년에는 미국 그때 당시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 미국의 모든 국가기관들은 제로 트러스트를 이용해서 체계를 바꿔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가 나왔죠. 이게 왜 그럴까를 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접근 통제 방법이라고 써놨는데요.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 통제라는 걸 많이 고민을 해요. 보안 통제를 ISO 27000이나 뭐 ISMS 이런 데 보면 이제 수백 가지가 있죠. 한 150가지, 200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데는 뭐 그거보다 훨씬 많은 500가지 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제 수단 중에 하나가 접근 통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정보를 꼭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게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 하는 문제죠. 그거를 어떻게 했었냐? 전통적인 보안 방식은 뭐냐면은 어떤 경계선을 두고요. 그 경계선에서 체크를 해요. 뭐를 체크하냐?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이런 걸 체크해요. 그리고 나서 그 길 통과했으면은 얘는 통과한 애야, 안전한 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허용을 해주죠. 마치 뭐 군부대 같은 데서 앞에 초소에서 확인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좀 더 잘하게 해서 여기 디펜스 뎁스로 써놨는데요. 단계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정문에서 체크하고 현관에서 한 번 더 체크하고 그 중요한 보호시설이면 거기서 한 번 더 체크하고 이런 게 전통적인 보안 통제 방법이었는데요. 아까 앞에 설명드린 많은 보안 공격들은 그걸 뚫었단 말이죠. 어떻게 뚫었느냐? 여기 보면은 위에 이제 외부 해커들이 직접 공격 시도하는 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많이 막혀요. 하지만 2010년 중반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10여 년 동안 계속되는 아마도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어졌을 거예요. 방화벽 차단된 그걸 통과하지 않고요. 사용자, 어떻게든지 사용자 PC에서 외부의 웹사이트 악성 코드가 있는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읽었을 때 그 사람 PC에 악성 코드가 감염되고요. 이 악성 코드 감염된 거는 이 방화벽의 통제를 우회를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그래도 이제 보안하는 사람이 잘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해커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깔아놓고 기다려요. 방심할 때까지. 아까 앞에 있던 방글라데시 은행 사건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대요. 악성 코드 깔아놓고요. 6개월 정도 깔아놓으면서 그동안 뭐 했냐면은 그 PC를 사용한 사용자가 뭘 하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소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데 접속하고 있고 옆 사람 PC는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조사하다가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다른 PC 연달을 하다가 결국은 아주 중요한 이때 큰 사건이 뭐였냐면은
방글라데시 은행은 국제 은행들 간 통신망인 스위프트를 깼죠. 그래서 스위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방글라데시 은행에 있는 자금을 딴 나라로 보내는 이런 일을 벌였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보완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제로 트러스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접근 통제로 안 되고 트러스트 존에, 그러니까 아까 IP 어드레스나 아이디 패스워드로 확인한 사람, 확인한 장비를 신뢰하지 말고 항상 접속할 때마다 다시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만 접속을 허용하라는 컨셉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제로 트러스트고요. 이 공부할 때는 좋은데 이제 이런 걸 실현하려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저는 항상 목적을 먼저 생각하긴 하지만 결국은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스터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할 때보다 지금 보면은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까 위에 언급했던 리스트 자료를 보면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7가지를 만족해야 된다면서 굉장히 많은 말이 써 있어요. 그 7가지,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솔루션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솔루션에서 얘기하는 거, 저는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고서 왜 저게 벌써 나오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내부 자료도 좀 보고 외부 벤치마킹도 좀 하고 POC도 좀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래서 그럼 제로 트러스트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굉장히 많은 이런 피처들이 아니라 3가지를 먼저 하자. 3가지가 뭐였냐면은 이 접속하려고 한 사람을 누군지 확실하게 식별을 하자. 그리고 그 식별한 사람이 맞는지를 확실하게 인증을 하자.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식별하고 그 장비가 안전한 장비인지 검증하자. 그런 3가지 목표를 잡았고요.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4단계를 만들었습니다. 4단계가 이제 인증을 어떻게 고도화하고, 컨텍스트란 말이 나왔는데, 이 컨텍스트가 이제 뭐냐면은, 요 당시 이제 구글이나 많은 회사들이 그 장비나 사용자가 안전한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통 컨텍스트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컨텍스트 어웨어니스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컨텍스트를 하자. 그리고 앞에 식별한 사람과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한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우리 폴리시를 정하자. 그리고 그 폴리시를 사용자가 중요한 정보 접근하려고 접근한 포인트에 적용을 하자. 이런 방식을 했고요. 이거를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이거를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저희도 그렇게 굳이 직접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때가 아마 대충 코로나 시작할 때쯤이었나? 코로나 중이었는데요. POC를 해보고 BMT를 해보고 해봤더니 이 네이버가 사실 좀 레가시가 좀 많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사용자들 패턴도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 내부 인프라를 다 만족시키는 솔루션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안 되겠다 이거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만들자 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만드는데 기여하신 분도 좀 와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4단계 나와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가 인증이에요. 여기 인증이라고만 써있지만 그 안에서는 사실 식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식별,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지금까지 쓰던 방식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쓰던 방식이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OTP 좀 더 많은 좀 더 보안을 요구하는 데서는 시큐리티 키라는 토큰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죠. 근데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길어지는데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털렸어요. SMS로 날아가는
OTP 코드 털린 거 몇 번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게 고민이 심각하단 말이죠. 이런 거 어떻게 나가야 되나. 그리고 또 아이디 패스워드는 사실 아무리 패스워드 길게 해도 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패스워드 이런 거 팔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쓸 수 있고 뭐 레인보우 테이블 같은 것도 있고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용자가 문제예요. 사용자가 복잡해지면은 패스워드 어떤가 써놔요. 써놓기도 하죠. 그것만 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PC에다 저장해놔요. 자동 입력할 수 있게. 아, 이건 진짜 심각하다. 그럼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패스워드는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아까 앞에 타임라인에 나왔지만 뭐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9년에 파이도 2.0 웹 OS이 나왔습니다. 파이도랑 얼라이언스는 아마 2013년, 14년 이쯤에 생겼던 걸 기억하는데요. 꽤 유명한 이제 회사들, 뭐 여기 뭐 구글도 나중에 들어갔긴 했지만, 뭐 애플이나 그다음에 뭐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뭐 은행들 이런 데 다 들어와서 뭘 했냐면은 얘네들은 파이도란 이름도 뭐 패스트, 뭐 인터넷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목적이 뭐였냐면은 인터넷 서비스상에서 패스워드보다 안전한 인증 체계를 만들자. 이거였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래서 파이도가 그때 2019년에 나왔고 1.0은 전에 나왔지만 2.0이 이때 나왔고요. 이때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파이도가 규격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이도 규격을 그때부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자기네 OS나 브라우저에 디폴트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도가 왜 안전하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되는데 이게 파이도 홈페이지에서 따온 겁니다. 제가 이걸 따온다고 또 파이도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그림 썼겠다고 했더니 흔쾌히 쓰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파이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이게 생체 인증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오해하시는 분 좀 있어요. 사실 파이도는 생체 인증이 아니에요. 파이도는 사실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딘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로컬 인증을 이용해서 서비스 인증을 하는 체계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플랫폼이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파이도의 중요한 거는 로컬 인증이랍니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이런 쬐끄만 디바이스 하나 갖고 있으면 이 디바이스 내에 나라는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크리덴셜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딱 이것만 있어요. 여기서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는 우리 그 PKI나 MARES 이런 데서 보죠. 거기 뭐 디지털 서명 이런 얘기를. 거기서 이 크리덴셜을 이용해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명을 한 다음에 그 서명만 네트워크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그걸 입수한다 해도 다시 재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서버에는 이 서명이 내게 맞는지 확인하는 정보만 있지 서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버를 털어도 정보 크리덴셜을 입수할 수 없습니다. 크리덴셜은 항상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 내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해커가 만약에 나의 크리덴셜을 훔치려면은 내 장비부터 훔쳐야 돼요. 피지컬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그 크리덴셜을 그 장비 내에서 TPM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보호되는 장비에다 저장해놓고 그걸 꺼낼 때 그걸 이용해서 서명을 할 때 그때 이 장비에서 지원하는 생체 인증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이나 아니면 여기는 또 이제 패스워드나 핀코드 이런 거 써도 돼요. 로컬이잖아요. 로컬. 여기 이 장비 내 휴대폰에 있는 패스워드를 유출된다 해도 내 휴대폰을 훔쳐가지 못하면은 못 써먹는다는 거죠. 로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이도를 쓰면은 두 개를 훔쳐야 그 사람의 크리덴셜을 훔칠 수 있는 거예요. 장비를 훔쳐야 되고요. 그 장비에 그 사람의 크리덴셜을 이용할 수 있는 지문을 훔치던가 얼굴을 훔치던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큰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한 사람에 디펜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해커가 내 크레덴셜을 어떻게든지 훔쳤다. 그런다 해도 아까 앞에 방글라데시 은행 사례처럼 옆 사람 크레덴셜을 훔칠 수가 없어요. 옆 사람 크레덴셜을 훔치려면 또 옆 사람 그 장비 또 훔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파이도가 현재까지 만들어진 인증 체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전한 인증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걸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패스트아이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파이도 얼라이언스한테서 이제 인증서 받은 것도 있고요. 자, 패스트아이디를 이용해서 인증을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컨텍스트인데요. 여기서 좀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컨텍스트를 하고 그 컨텍스트를 뭐 여기서는 폴리시라 썼지만 처음에 제가 프리빌리지 매니지먼트라고 썼는데요. 그 권한 상승을 어떻게 시켜줄까 하는 그 권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억세스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걸 따로따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어디다 만들지? 어디다 적용하지? 그래서 이제 좀 고민하다가 여기 나중에 다음에 얘기하시겠지만 웨일 팀하고 얘기하다가 웨일 팀이랑 그냥 한꺼번에 하자 얘기했습니다. 근데 웨일이 나온 게 제가 좀 시간이 좀 촉박해서 말을 좀 빨리 하느라 웨일이라는 말을 너무 빨리 꺼냈는데요. 잘못 실수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중요한 얘기가 있죠. 이 단말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파이도라는 규격은 단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말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이 단말에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해커가 뭐 훔쳐가고 그래서 내 지문도 어떻게 빼돌렸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컨텍스트에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하려니까 단말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단말에 많은 정보 가져오는데 이제 보안에서는 꽤 큰 딜레마가 생겨요. 항상 단말에 얘기 나오면 이제 에이전트를 단말마다 설치할 거냐 말 거냐 하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뭐 에이전트 없이 해볼까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해야 되는 게 해커들이 하는 짓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에이전트 없이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에이전트를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용하는 이제 단말 OS도 되게 많고 만들어 봤더니 관리도 버전 관리도 힘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웨일 얘기 나왔는데 아까 제가 웨일 얘기를 너무 빨리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에 좋은 에이전트 했단 말이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OS를 지원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돌고 있는 그래서 웨일이랑 같이 이 다음부터 해결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웨일 팀의 박정우 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웨일의 박정호입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어디에 구현해야 할까요? 저희는 브라우저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업무가 이미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GitHub, 노션, 피그마, 슬랙 크로스 플랫폼에 별도 설치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기반은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제트웨일은 브라우저 엔진에 제로 트러스트를 직접 이식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용자 시나리오입니다. 사용자는 평소처럼 웨일 브라우저를 열고 사내 서비스에 접속하려 합니다. 2번 이미지처럼 제트웨일 확장 프로그램을 열고 연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OS 인증창이 나타납니다. 복잡한 비밀번호나 OTP도 필요 없습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 핀 한 번으로 끝입니다. 브라우저 실행부터 접속까지 5초로 기존 보안 인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간결하고 빠릅니다. 이제 이 5초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는 웨일의 유치수님, 네이버 클라우드 최원빈님이 구현했습니다. 아키텍처를 넓게 펼치고 3단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준비 단계입니다. 기존 VPN이나 보안 솔루션은 설치도 복잡하지만 Z웨일은 다릅니다. 사용자는 단 한 번만 준비하면 됩니다. ZT 유저 콘솔에 접속해서 패스 아이디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받습니다. 이 인증서는 웨일 브라우저를 통해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동시에 컨텍스트 컬렉터가 활성화되어 기기 정보를 수집할 정보를 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과정이 브라우저 안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나 재부팅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실제 연결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출근해서 브라우저를 열고 연결하기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API가 즉시 기기 상태를 수집합니다. 브라우저 OS 버전은 최신인지, 백신은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방화벽은 켜져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수집된 컨텍스트는 인증서와 함께 Certificate Registry로 전송됩니다. 컨텍스트 엔진이 보안 정책과 대조해서 이 기기가 안전한지 평가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태로 접속했는지 기록됩니다. 검증이 끝나면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용자가 인지 못하는 새에 완료됩니다. 마지막 접근 제어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사내 인트라넷이나 보안 서비스 URL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프록시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이 작동합니다. 프록시가 연결 요청 단계에 개입해서 다시 한번 컨텍스트 엔진에 질의합니다. 이 기기의 컨텍스트가 최신인가? 정책을 만족하는가? 접근 권한이 있는가?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로 연결됩니다. 만약 기기 상태가 변했다면, 백신이 꺼졌거나 승인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다면 즉시 차단됩니다. 이게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한 번 인증하면 끝이 아니고 매 순간 검증합니다. 이 모든 보안 프로세스는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그저 URL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를 뿐이죠. 지금까지 멀리서 본 아키텍처였습니다. 그럼 더 가까이 브라우저 내부는 어떨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브라우저 구현입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엔 표준 익스텐션 API만 쓰고 싶었습니다. 웹엔진을 건드리는 건 부담이니까요. 하지만 5가지 벽에 부딪혔습니다. 첫째, 사용자 우회, 개발자 모드나 우회로 익스텐션을 무력화할 수 있고, 시크릿 창을 열면 보안 로직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네트워크 제어. 인증서 기반 상호 인증, 연결 단계 개입 같은 깊은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정책 강제와 라이프 사이클, 방화벽이 꺼졌거나 정책 위반 시 감지는 할 수는 있지만 브라우저 전체를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검증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제가 필수이기에 순수 익스텐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5째, 신뢰 경계. 익스텐션은 신뢰할 수 없는 외부 코드입니다. OS 정보, 시스템 인증서 같은 민감한 영역은 샌드박스로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급 제로 트러스트는 외부인의 권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브라우저 엔진의 내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해법은 프리빌리지드 API입니다. 크로미움의 퍼미션 피처스 시스템을 베이스로 3중 검문소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명단 확인. 퍼미션 피처스의 웨이를 등록합니다. 명단에 없으면 문 앞에도 못 갑니다. 두 번째, 출입증 확인. 오리진 트라이얼입니다. 사내 도메인 출입증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실시간 검증.
호스트 퍼미션 체크입니다. 올 때마다 매번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크롬이 자신들의 프라이빗 익스텐션에 쓰는 방식입니다. 검증되고 안정적이죠. 제트웨일은 여기에 2개를 더했습니다. 더 강력한 보안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아이덴티티입니다. 복제할 수 없는 신원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생각해 보시면 PFX 파일은 비밀번호만 알면 복사가 가능합니다. USB에 담아 다른 PC로 옮기면 끝입니다. 파일을 훔치면 신원을 훔치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인증서를 하드웨어에 암호학적으로 묶어서 물리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의 접근은 5겹의 연쇄 검증입니다. 가장 안쪽에 TPM 결합 인증서, 그 다음 하드웨어 식별자, OS 보안 상태, 네트워크 컨텍스트, 마지막으로 브라우저 프로필이 각 층을 감쌉니다. 공격자가 바깥층을 위조해도 안쪽 TPM 검증이 막습니다. 반대로 인증서를 탈취해도 인증서에 각인된 핑거프린트가 현재 시스템과 일치하지 않아 실패합니다. 공격자가 이 5개의 계층을 동시에 위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클라이언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브라우저가 해킹되면 어떻게 할까요? 서버에도 검증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라우팅 정책 게이팅. 네트워크 경로 정책 자체가 인증서 검증을 요구합니다. 유효한 인증서 없이는 트래픽 라우팅조차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컨텍스트 토큰 시스템. 브라우저가 주기적으로 컨텍스트를 제출하면 서버가 검증해 토큰을 발급합니다. 이 토큰이 없으면 차단됩니다. 세 번째, 하드웨어 핑거프린트 교차 검증. 컨텍스트에 포함된 하드웨어 핑거프린트 해시를 서버가 인증서의 값과 실시간 대조해서 불일치하면 영구 차단입니다. 클라이언트를 해킹해도 서버가 맞고 인증서를 복사해도 하드웨어 불일치로 감지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우회해도 정책 적용 등 서버 상호작용이 차단됩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게 인증서를 발급받는 순간부터 이미 위조된 디바이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트웨일의 신뢰는 네이버의 패스 아이디 위에 구축됩니다. 제트웨일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IT 정책에 따라 검증된 디바이스를 패스 아이디에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인증서 발급 시 패스 아이디 인증이 필요하고 등록된 디바이스의 암호화키만 통과합니다. 신원을 확인했으면 이제 데이터 흐름을 통제해야 합니다. 크로미움 네트워크 스택은 복잡한 편인데요. 이 중 핵심 길목 2개 지점을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HTTP 트랜잭션 단계에서 HTTP 요청에 제로 트러스트 검증 로직을 주입합니다. 웹페이지 요청의 가장 바깥 레이어입니다. 두 번째, 소켓 레이어. 프락시 소켓까지 내려갔습니다. TCP 소켓 연결 직전입니다. 웹페이지뿐 아니라 웹소켓 등 모든 터널링 트래픽도 통제합니다. 이 2개 계층 제어로 제트웨일의 검증 없이는 어떤 데이터도 브라우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는 동적입니다. 환경이 변하면 신뢰도 변합니다. 쉬운 예시로 사용자가 사무실에서 카페로 이동하며 와이파이가 바뀌었습니다. 이 순간 이미 연결된 소켓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네트워크 변경 이벤트를 브라우저 엔진 레벨에서 감지합니다. 감지 즉시 모든 활성 소켓, TLS 세션 티켓, 인증 토큰 캐시를 메모리에서 파괴합니다. 각 네트워크는 완전히 격리된 신뢰 도메인입니다. 사무실과 카페는 다릅니다. 이전 네트워크의 신뢰를 새 네트워크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트웨일은 매 순간 검증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까요? 보안 솔루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정책을 따라가려면 민첩해야 하지만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저희의 법은 하이브리드 분리 설계입니다. 익스텐션이 담당하는 것은 정책, UI, 서버 통신, 자주 변하는 것들, 배포 즉시 적용됩니다. 엔진이 담당하는 것은 OS 연동, 네트워크 제어, 핑거프린팅, 절대 변하지 않는 핵심으로 크로미움 리베이스 주기에 맞춰 철저히 테스트하고 검증됩니다. 결과로 민첩성과 안정성 둘 다 확보했습니다. 5겹 핑거프린팅 2개 계층 네트워크 제어로 복제 불가능한 신원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길이었지만 피싱 원천 차단과 5초 인증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내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가 없으니 탈취당하거나 잊어버릴 일도 초기화할 일도 없습니다. 새 기기로 접속을 시도하면 하드웨어 불일치가 즉시 감지됩니다. 운영 과정에서의 장점입니다. 개발자는 익스텐션만 수정합니다. 정책 변경, UI 개선, 서버 연동, 배포하면 즉시 반영됩니다. 보안팀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제어 핑거프린팅, OS 연동, 엔진에 격리되어 있어 누구도 우회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5초 만에 인증 완료, 보안은 투명하게 작동합니다. 편의성, 보안성, 유지 보수성 세 가지를 모두 잡았습니다. 현재는 웹 트래픽에 집중하고 있지만 브라우저가 업무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제트웨일은 곧 더 확장하겠습니다. 다음 마무리로 경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호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좀 멋진 말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도 좀 멋진 말로 끝내고 싶어서 적어놨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여기 부제로 적은 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옛날 영화죠. 스탠리 큐브릭의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에 있는 부제야. 거기는 이제 어떻게 내가 걱정을 그만두고 폭탄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걸 적은 이유는 앞에 사실 그 만병통치약하고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앞에 저희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요. 이게 다 쉽게 된 얘기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예상된 거죠.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한 인증 체계나 IP 어드레스를 이용하는 접근 통제는 지금 한 20-30년 계속 유지된 그 보안의 기본적인 접근 통제 방식이고, 아이디 패스워드는 특히나 우리 사내 인프라에 사람을 신원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 기본을 바꾸는 작업인데 이제 쉬울 수가 없죠. 저희 생각에는 이제 쉽게 바꿨다고 했는데 사용자들은 쉽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왜냐? 디바이스를 이용한 인증을 별로 안 해봤으니까. 저희가 지금 뭐 애플페이, 삼성페이에 연관하고 뭐 그래도 우리 회사가 진짜 IT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지만 회사 내에 아직 50% 이상의 사용자들이 안 써봤어요. 안 써봤으면 힘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레가시 애플리케이션도 있어요. 파이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파이도 지원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아답티브하게 만들 거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게 굉장히 기본되는 플랫폼인데 이거 안정성이 문제죠. 이거 만약에 장애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적은 건 뭐냐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나 해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었으면은 시작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시작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문제 더 생깁니다.
그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되죠 뭐. 누가 처음부터 100%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로트러스트 고민하시는 분 있으면은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 내부 구조 좀 연구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판단하신 다음에 하나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겠고요. 여기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